암호화 모듈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고,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칭이요. 근데 이제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AES죠. 블럭 방식 암호인 AES. 근데 AES가 표준으로 나오기 전에는 DES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DES라는 걸 좀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DES는 1972년도에 미국 표준화 기구에서 그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고요. 77년도에 DES가 표준으로 공식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 DES는 IBM에서 제안한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를 조금 변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은 되게 유명한 암호학적인 페스텔이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IMF에서 연구자로 근무했던 페스텔이 제안한 알고리즘이고요. 이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기구에서 NSA라고 하는 미국 그 보안 쪽 관련된 그 기구에서 자문했어요. 자문했는데 IBM에서 원래 제안된 키 길이 128비트를 56비트로 축소했습니다. 실제는 처음에는 64비트로 축소했어요. 왜냐하면 72년, 77년 그 당시만 해도 64비트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에서 전수조사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해서 128비트는 너무 길다. 그 당시에는 이런 128비트 키를 유지하는 것도 메모리 같은 컴퓨팅 장치의 메모리를 고려했을 때 벅찬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 길이를 축소했고요. 이 64비트를 56비트로 또 줄인 이유는 7비트마다 1비트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려고 해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이런 거죠. 1의 개수에 맞춰서 짝수를 만든다든지, 짝수 페리티면 이렇게 7개면 여기다 2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1의 개수가 짝수, 홀수, even parity, odd parity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류가 있는지, 키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parity 비트를 쓸 수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parity 비트를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parity 비트를 이런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또 그게 필요해서 64를 56비트 축소했다. 그리고 내부 동작 메커니즘을 일부 교체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NSA가 DES의 트랩도어를 포함했다고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IBM이 만들어 놓았지 모르는 트랩도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제 IBM이 그 NSA가 충분히 분석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표준이 됐는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요. 87년도가 됐는데도 DES의 문제점이 전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64비트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연장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사용이 됐습니다. 97년도에 그러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DES 쓰기는 너무 문제가 많다. 요거 때문에 너무 키 길이가 짧아서 56비트라 너무 짧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97년도에 AES 새 표준화에 대한 작업을 착수했고 3년 뒤 2000년도에 AES를 이제 선정했습니다. 린제달 알고리즘으로 새 표준 채택했고 이 린제달 알고리즘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AES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S는 블럭 크기가 64비트고 원래 키 길이가 64비트인데 그걸 56비트로 줄였고요. 16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16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라운드에서는 치환과 자리바꿈 연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키 길이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알고리즘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 못하는 건 아닌데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현재 데스가 이제 그 적게 이렇게 도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걸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 평문을 IV라는 걸 거친 다음에 양쪽을 32비트씩 나누게 됩니다. 32비트 나누고 이 32비트를 요 안에서 F 함수를 요 R은 요쪽으로 돌아가서 F에 들어가서 L0나 X1 돼가지고 여기로 내려오고요. 요 R0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변화음 없이. 그러니까 한쪽은 크게 변하고 다른 한쪽 안 변해요. 근데 그게 이게 교체가 되니까 요쪽이 또 바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64비트 출력을 이제 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IP 인버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귀찮습니다. 구현을 못하는 거 아닌데. 근데 하드웨어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만 이쪽 들어오는 걸 이쪽으로 빼내면 되죠. 그러니까 무지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되게 힘들어요. 58번째 비트를 여기 갖다 놔야 되고 50번째 비트를 여기 갖다 놔야 되고 첫 번째 비트는 여기 갖다 놔야 되고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IP와 IP 인버스는 서로 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째가 여기가 있죠. 얘를 다시 여기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이라는 거를 IP 한 다음에 다시 이 결과를 IP 인버스 하면 M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그것을 거꾸로 완전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IP와 IP 인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F라는 함수만 이제 알면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요. F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2비트를 48비트로 바꾸고요. 그 48비트와 키를 XOR 합니다. 근데 보시면 자, 키는 56비트예요. 데스키는. 근데 매 라운드마다 48비트 키가 필요해요. 총 16개가. 즉, 요 56비트 키가 16개의 48비트 키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 확장된 거 하나씩 라운드마다 사용이 돼요. XOR 되겠고 다시 이 48비트를 32비트로 줄이고 자리 바꿈을 한 다음에 이 옆에 거랑 XOR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페스텔이 고안했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을 하긴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간 것은 다시 역을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뭘 하든지 간에 다시 역이 된다는 거예요. 리버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페스탈과 유사한 형태의 암호 알고리즘 만들면 뭐만 만들면 돼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표준인 시드라는 게 있어요. 이 시드는 요 구조를 하고 있고 요것만 새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F 함수만 새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암호 알고리즘들이 이제 페스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ES는 페스탈 구조, 이 구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expansion 하게 되면 32비트니까 이거 48비트로 바꾸려 그러면 16비트가 더 필요하죠. 랜덤한 데이터를 놓는 게 아니라 중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개의 데이터는. 중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복시키는 효과는 뭘 주의하냐면 avalanche 이펙트를 주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64비트 데이터가 있는데 다 맨 끝에만 1인 거하고 모두 0인 거를 암호하면은 결과는 34곳이 달라집니다. 이 34곳이 달라지게 하는 이유는 이런 expansion permutation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비트가 순차적으로 여기만 영향을 주면은 안 바뀌겠죠. 근데 이 일이 다 골고루 모든 결과에 골고루 영향을 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는 요소가 이거라 그러고 그 기능을 avalanche effect라 그래요. 눈사태. 처음엔 조그마지만 이게 점점 커지는 게 눈사태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바꾸는데 이게 점점 하면서 요 한 비트의 영향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8비트를 다시 32비트로 쪼개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6비트씩 8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 6비트를 이런 S박스 하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4비트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요게 비트면 0, 1이죠.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걸 빼내고 중앙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럼 요게 1이고 요게 13이죠. 그럼 1, 13. 그러면 5가 되죠. 그럼 요 값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 과정은 이 모든 과정들은 다 거꾸로 가면 다시 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P를 알면 이걸 다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는 거꾸로 못 가냐면 데스에서는 유일하게 거꾸로 못 가는 거는 여기서 여기로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못 가는 게 아니라 요 32비트 값에서 48비트 값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박스에서 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요 데이터를 못 만들어냅니다. 왜? 이 5가 되는 게 딱 4개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이 값이 5가 나왔는지 넷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S박스이다. 그런데 이런 S박스를 쓰더라도 이 페스텔 구조의 특성상 이것과 이 안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상관없이 여기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징을 갖고 있고요. 키 스케줄링 56비트 키를 이제 48비트 키 16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56비트 키를 48비트짜리 16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56비트를 28비트 2개로 나눈 다음에 요 과정을 거쳐서 계속 키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개를 뽑아냅니다. 자, 데스의 문제점. 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키 길이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데스를 분석했지만 허점, 문제가 심각할 정도의 허점은 사용을 못하게 막을 정도의 허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6비트 키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전수조사 통해서 워낙 컴퓨팅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 짧다는 거를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RS 회사에서 이제 97년도부터 좀 전부터 데스 챌린지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64비트짜리 암호문 한 블럭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해독해서 전수조사 공격을 해가지고 평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평문을. 그래서 첫 번째 데스 챌린지 1 말고 2부터는 그 한 사람이 예산을 요만큼 들여서 56시간 만에 풀었어요. 그리고 3에서는 22시간 만에 풀었습니다. 22시간이면 얼마예요? 하루도 안 걸렸다는 거죠. 56비트 키를 이용한 64비트 암호 그 한 블럭을 하루 만에 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스 챌린지 할 때 폴 코초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뭘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데스 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다중 프로세서에다 넣어가지고 빠르게 이제 전수조사한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코파코바나라는 뭐 FPGA를 이용하면은 요 비용이 엄청 줄었죠. 이 비용도 보면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7일이면 56비트 키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쓰면 안 되겠죠. 절대 쓰면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스는 표준 AS가 표준이 언제 됐어요? 2000년도에 됐습니다. 2000년도에 됐지만 한 95년 이후부터는 거의 데스를 안 썼어요. 데스를 안 쓰고 뭐 썼냐? 뭐 IED처럼 이제 다른 128비트짜리 쓰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많이 썼고요. 또 하나로 많이 쓴 거는 트리플 데스를 많이 썼습니다. 트리플 데스는 한 블럭을 3번 반복해서 암호하지만 2개의 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지금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EK1, EK2, EK3M 이렇게 해서 C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을 한 블럭을 3번 암호하는 거예요. 3개의 다른 키로. 그러면 키 길이가 56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런 게 성립하면, 즉 3개의 키를 찾으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키, 요것과 똑같이 되는 K를 찾을 수 있으면 56비트 전수 공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두 개는 이렇게 되는 건 찾을 수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3개를 만들어도 요런 미트 인든 미들 어택이라는 개념 때문에 2개 키 길이 정도밖에는 안전성을 못 갖춥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봤자 112비트밖에 안 되고, 그 당시에는 112비트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리플 데스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쓰니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KI와 KJ, 즉 K1과 K2를 일치시켜 놓으면 이 두 개가 상쇄되기 때문에 단일 데스와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데스는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기본 데스에 비해서 3배 느리겠죠. 3배 느리는데 안전성은 전수조사 측면에서는 112비트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AES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ES는 이제 데스의 키 길이가 현대 컴퓨팅 기준으로 너무 짧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ES를 만들면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소프트웨어 구현했을 때도 효과적이어야 되겠고, 블럭 크기는 128비트, 그리고 키 길이는 128, 196, 256을 지원해야 됐습니다. 즉, 그 얘기는 128비트를 쓰다가 컴퓨팅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게 너무 문제가 되면은 알고리즘을 안 바꾸고 키 길이만 늘릴 수 있게끔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을 정할 때 제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세계 어느 사람도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조건만 만족시키고 소프트웨어 구현에도 효과적인 암호 알고리즘 제안해라.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미국 표준으로 채택하겠다. 그래서 여러 프로포절이 왔는데 그 중에 15개가 우선적으로 선택됐습니다. 그 15개가 요거고요. 그 중에 크립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최종 5개는 뽑히지 않았는데 이 15개에 뽑혔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죠. 요즘 코로나 사태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자랑스러운데요. 뭐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면들이 요즘 많이 있죠. 촛불, 그때 탄핵,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민주적인 거고 우리나라의 그 시민들 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직도 개선될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개, 이 15개 중에 요 5개가 선택이 됐는데 이 5개 중에 린제달이 최종적으로 선택됐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나머지 4개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알고리즘들이에요. 뭐 요거는 MIT의 그 리베스트라고 하는 RSA 만든 사람이 만든 거고요.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앤더슨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고 뭐 그렇습니다. 브루스 슈나이더가 만든 것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걸 선택하지 않고 린제달을 선택했습니다. 그 린제달은 요 벨기에 사람들이 만든 건데 요 제안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석사 학생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린제달이라는 게 린제달 알고리즘 얘 2개 이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지금은 되게 이 데이미안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제안할 당시에는 이 석사 학생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린제달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블록 크기가 128비트, 키 길이가 128비트 버전이고요. 키 길이가 늘어가면은 저기 10개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이 라운드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체하는 게 없이 substitution, shift row 뭐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X박스라는 게 있고요. 치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치환하는데 얘는 뭐 아까처럼 6비트를 4비트로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바이트를 한 바이트로 바꿔요. 바이트를 한 바이트로 바이트 단위씩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쉬프트로 단순 자리 바꿈을 하게 되겠고 성능 과정이 있고 XOR하고 XOR 연산으로 그 키와 결합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요. 소프트웨어 구현하기에 매우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에 대해서는 대단한 이제 최적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각 라운드 하는 일을 매번 새롭게 개선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사전 계산을 해서 테이블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모리를 크게 잡고 하면은 이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되게 코드를 축소시켜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다 계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를 여러 형태의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인텔은 이제 CPU 자체에 AS 암복화 수행하기 위한 그 명령어 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적으로 그 안에서 빠르게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인텔 CPU 칩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칭 암호화 관련해서 스트림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eStream이라고 유럽에서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AES처럼
새로운 그 스트림 사이퍼를 제안해라 해가지고 막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4개, 두 종류 세트에서 4개가 선택됐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된 게 살사 20입니다. 그리고 이 살사 20이 현재 별로 쓰이고 있지 않는데 얘와 같은 개발자가 요거를 조금 변형시킨 차차 2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현재 되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차 20은 TLS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얘는 스트림 사이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키를 이용해서 랜덤한 키 스트림을 만든 다음에 그 키 스트림과 메시지를 XOR합니다. 바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마치 아까 봤던 이제 카운터 모드, CTR 모드랑 좀 유사하게 암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사는 K와 어떤 랜덤한 값을 받아서 이게 IV 값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계속 필요한 만큼 이 F 값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값과 메시지를 XOR해서 데이터를 암호한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스트림 암호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블록 암호 방식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